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여러분의 유튜브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국에서 저명한 의사 집안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세뮤얼 셰퍼드는 좋은 집안에 좋은 학벌에 잘생긴 외모까지 정말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엘리트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미식축구 선수, 농구 선수, 육상 선수까지 뛰어난 활약을 했고요. 3년 내내 학급 회장을 할 정도로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았고 성적도 좋았고요. 오하이오에 있는 몇몇의 작은 대학에서는 그에게 운동 장학금을 제시하면서 그를 영입하려고 애를 썼지만 사무엘은 자신의 아버지와 두 형을 따라 의사가 되기 위해 대학을 진학하게 됩니다. 무사히 학위를 따고 마침내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그 병원, 베이뷰라는 병원에서 외과 의사로 근무하게 돼요. 정말 완벽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고등학교 때부터 사귀었던 여자친구 메릴린과 결혼에 꼴이 나게 됩니다. 이게 그들이 이제 결혼하는 당시의 사진으로 추정이 됐고요. 자, 이 부부를 좀 볼게요. 젊고 부유하고 외모까지 뛰어난 완벽한 아름다운 한 쌍의 부부입니다. 메릴린과 세뮤얼은 클리브랜드 서쪽 베이빌리지 호숫가 근처의 꿈의 신혼집을 장만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곧 둘 사이에 아들 샘 리스 셰퍼드까지 태어나면서요. 이 사람들의 인생은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자, 아들과 함께 있는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미국에도 상류 사회가 있다라고 하면은 어쩌면 그들을 부르는 그런 모습일 텐데요. 정말 남부러울 것 없이 완벽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었던 집의 전경인데요. 그날따라 저녁을 먹기 위해 이웃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런데 저녁 식사 직전 세뮤얼은 병원에서 급한 응급콜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저녁 9시쯤 퇴근해서 돌아오게 됐죠. 그랬더니 여전히 이웃들이 좀 있었고 자신은 좀 그곳에서 빠져있고 싶었기 때문에 1층에 있는 이렇게 생긴 간이 소파에서 잠에 듭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기 남편분이 여기서 주무시고 계시네, 우리 가야겠다 하고 이웃들이 다 떠나요. 자신이 집을 돌아갔고 아내 메릴린이 집안을 좀 정리를 하고 남편을 깨우려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너무나 이 간이 소파에서 완전 골아 떨어진 거예요. 피곤했으니까. 그래서 그를 깨우는 것을 포기하고 2층 침실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음날 1954년 7월 4일 이른 아침입니다. 이 세뮤얼이 다급히 친구 스펜서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리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스펜서! 어떡하지? 당장 일이 좀 마줘야겠어. 그들이 메릴린을 죽인 것 같아. 놀란 스펜서와 그의 아내 에스더는요, 평소 가깝게 지내던 부부였기 때문에 차를 몰아서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세뮤얼의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집안에서 완전히 정신이 나가 있는 세뮤얼을 발견합니다. 스펜서가 물었어요. 친구야, 무슨 일이야? 그러자 세뮤얼이 말합니다. 나도 모르겠어. 소파에서 자다가 깼는데 메릴린이 비명을 지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위층으로 달려갔지. 근데 누군가에게 주먹으로 맞은 건지 뭐로 맞은 건지 모르겠는데 내가 한 대 얻어맞고 정신을 잃었어. 그리고 기억이 나는 건 내가 이 집 앞 해변을 걷고 있었어. 자, 이게 친구가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을 때 그의 아내 에스더는 2층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비명을 지르게 되죠. 경찰과 구급차가 바로 도착합니다. 2층에서 발견한 것은 심하게 구타당한 메릴린의 시신, 그리고 피가 흥건히 젖은 매트리스의 상황이었습니다. 피가
이 매트리스에 정말 흥건하게 이렇게 젖어 있었고요. 벽과 천장까지 피가 튀어 있는 상태라고 해요. 경찰은 상황의 심각성을 알아냈고 무전을 보내서 지원 요청을 합니다. 형사들과 검시관들이 곧 현장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이 두 부부의 7살 난 아들은 바로 옆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 비극적인 현장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일부가 모자이크 처리된 사건 현장들을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에게 조금 불쾌감을 또는 공포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메릴린의 시신은요, 침대에 누워있는 채로 발견이 되었는데 그녀의 잠옷 바지가 발목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성폭행이 의심됐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서재에 있는 책상 서랍이 이렇게 다 열려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사진처럼요. 그래서 경찰은 이곳에 절도범이 침입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게 되죠. 자, 이 사건의 문제는 이겁니다. 누가 왜 그녀를 죽였는가? 근데 경찰이 계속 조사를 했는데 이 집에 누군가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머리 쪽에 굉장히 많은 가격을 받고 피를 흘리고 사망했는데 그 살인 무기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현장에서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뭔가 서랍장 안에서 무언가를 가져갔던 것 같은데 이 없어진 귀중품은 조금 후에 집 뒷문 나무 아래에서 한 백에서 발견됩니다. 그 현장에서 이제 매트리스에 피가 얼마나 흥건했는지가 모습이고요. 경찰이 세뮤엘한테 물었어요.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근데 세뮤엘은 똑같은 얘기만 합니다. 비명소리를 듣고 올라가는 길에 정신을 잃었고 나도 보니 내가 막 해변에서 걷고 있었고 나도 잘 모르겠다. 부검을 했습니다. 부검을 했더니 이건 모형입니다, 여러분. 실제 재판에서 사용됐던 모형인데 메릴린은 35번이나 몸과 특히나 머리에 가격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다수의 타격이 죽음과 직결될 만큼 아주 강력한 타격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녀의 치아는 구타로 인해서 군데군데가 깨져 있었을 정도였어요. 입고 있던 잠옷이 일부 벗겨져 있었잖아요. 다행히 성폭행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안타깝게 그녀가 사망 당시 임신 4개월째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세뮤얼은 다친 곳을 치료하기 위해 가족이 운영하는 베이뷰 병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는 범인으로 지목됐고 체포됩니다. 당시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경찰도 언론도 모두 그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안에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누가 온 흔적이 없어. 도난당한 물건 집 뒤에서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군가 물건을 훔치러 들어온 것도 아니야. 게다가 그 옆에 있었던 아이는 해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 집에는 사실 3명이 있었죠. 가장 건장했던 남성이 있었는데 그를 기절만 시키고 아내만 잔인하게 살해했다라는 것이 뭔가 수상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젊고 잘생기고 모든 것을 잘 조건을 갖춘 의사였기 때문에 주변에 여자 문제들이 거론되면서 그의 살인 동기에 이유를 더하게 됩니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의 증언은 이랬습니다. 아내가 내 이름을 부르면 소리에 잠이 깼다. 위층의 침실로 달려갔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본 것은 또 풍성한 머리카락을 가진 어떤 형체가 보였다.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메릴린에게 다가가려고 하는데 무언가가 나를 방해했다. 아니, 붙잡은 것 같기도 하다. 그것을 떨쳐내고 가려는 순간 공격받았다.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아내가 사망해 있는 것을 보았다. 옆방에 아이가 있는 것을 방문을 열어서 확인을 했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데
또 그 형상에, 머리가 이렇게 풍성한 형상의 누군가를 보았고 도망가는 그 형체를 따라 내가 밖으로 나갔다. 근데 이 밖으로 나갔을 때가 이제 해변가를 걸었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이때 내가 다시 정신을 잃었다. 근데요, 이게 배심원단들이 그의 이야기를 듣기에는 이야기가 아주 수상했습니다. 침입자가 있었어. 이게 머리가 풍성했던 남자래요. 그 설명을 듣긴 들었지만 사실 정확히 묘사해내지 못했어요. 그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 자기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아내의 비명을 듣고 2층으로 달려갔을 때 이미 아내가 숨져 있었다라고 한 증언도 생각해보면 사실 아내의 몸에는 35번이나 타격을 당한 흔적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소리를 질렀을 건데 그 전에는 그 소리를 계속 듣지 못했다라는 게 좀 납득하기 힘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가 침실 또는 해변 근처에서 범인과 몸싸움을 벌였다고 했지만 문제는 현장에서 몸싸움을 벌인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당시 집에는 개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침입자가 만약에 이 집에 있었다면 개가 막 짖어댔을 거예요. 그런데 이웃들도요. 그리고 자고 있던 세뮤엘도 그 누구도 개가 울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세뮤엘의 시계에서 피가 튄 듯한 혈흔이 발견됩니다. 아내의 혈흔이었어요. 그래서 법의학자들이 이걸 분석해서 이게 아내를 공격할 때 묻은 피라고 이야기합니다. 법의학적으로 아내가 구타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녀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보는 와중에 시계에 묻었더라면 시계 밴드 안쪽까지 이 혈흔이 묻어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이 표면에만 피가 이렇게 흩뿌려진 형태로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가 아내를 공격할 때 묻은 피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해냅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베개에서 혈흔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이 베개의 혈흔을 바탕으로 거기에 이렇게 모양이 찍혀 있는데 이게 살인에 사용된 무기가 여기 찍혀 있는 거고 그게 법의학자들이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외과 수술용 도구와 비슷하다고 주장합니다. 그가 직업이 외과 의사죠. 게다가요, 검사 측에서는 이 사건이 있기 전 사실 세뮤엘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수잔이라는 여성을 증인으로 세웠고 두 사람이 3개월 전에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러다 보면 그에게는 아내를 살해하는 충분한 동기가 있었음을 검사 측에서 강력히 주장합니다. 결국 며칠간의 이 심의 끝에 배심원단은 그에게 유죄를 판결합니다. 유죄가 판결되고 나서 사무엘은 오하이오주에서 가장 경비가 삼엄하다는 교도소로 이송되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사무엘과 그의 변호사 코리건은 곧 항소를 준비했어요. 그가 워낙 유복한 집안에서 이제 자랐기 때문에 꽤 유명한 변호사를 썼는데요. 이때 그 변호사 코리건이 범죄학자 폴 커크 박사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폭행이 일어난 현장, 이 침실에 다시 초점을 맞춰서 재조사를 해요. 그리고 이때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됩니다. 이 침실 벽에도 혈흔이 뿌려져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혈흔에 기반을 해서 이렇게 피가 튈 정도라면 범인은 세뮤엘은 사실 바지 무릎 부분에만 핏자국이 몇 개 묻어져 있었는데 이 정도가 아닐 것이다. 범인은 거의 피해자의 피를 뒤집어 썼을 정도로 피가 많이 묻어 있을 것인데 세뮤엘은 그렇지 않지 않냐. 또 베개에서 발견한 혈흔으로 이 패턴 실험을 했는데 이거 보니까 무기가 너네들은 뭐 외과 수술용 도구라고 했지만 사실 이건 손전등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앞서 있었던 재판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던 걸 밝혀내는 거죠. 경찰이 세뮤엘한테는 외과 수술용 도구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완전히 엎는 거예요. 이건 항소심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세뮤엘은 오른손잡이에요. 그런데 범인의 이 행동을 패턴을 분석하니까 범인은 왼손잡이라는 의견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메릴린의 시신에서 치아가 깨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가격을 받아서 깨졌냐라는 게 아니라 범인한테 공격을 받은 메릴린이 이로 물은 거예요. 그 범인은 손을 물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 현장에 범인의 혈흔이 남아있을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피해자 메릴린의 O형과는 다른 O형이 발견돼요. O형이요. 그런데 문제는 세뮤엘은 A형이었다는 거예요. 코리건과 세뮤엘은 기세 등등하게 항소합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그의 조력자였던 변호사가 갑자기 사망하게 돼요. 그리고 새로운 변호사 리 베일리와 재판을 치르게 되죠. 리 베일리도 공격적입니다. 언론이 세뮤엘한테만 불리한 면만 집중적으로 기사를 내보냈고, 이것 때문에 세뮤엘은 사실 배심원단들한테 어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잃어버렸다. 괜히 여자 문제면 이것저것 언론이 막 굉장히 시끄럽게 떠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남아있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주장. 그래서 그는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고 12년 만에 42살의 나이로 석방됩니다. 이게 그가 석방되고 나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닙니다. 세뮤엘은 석방된 지 4년 만인 1970년 4월 6일 자택에서 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한 채 발견됩니다. 그럼 이야기가 끝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1996년이 돼서 이 두 부부의 아들 기억나시죠? 다행히 엄마의 죽음을 목격하지 않았던 샘 리스 셰퍼드가 오하이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되죠. 오하이오주가 자신의 아버지를 허위 사실로 기소했고 불법적으로 수감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범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 당시 집에서 일하고 있고 여러가지 집에서 잡일을 해주고 창문을 닦아주던 노동자 리처드 에벌링입니다 라고 지목합니다. 리처드 에벌링은요, 실제로 과거에 전과가 있던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그의 혈흔이 현장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 사건이 있기 며칠 전에 창문을 닦다가 손을 베가지고 그 피가 흘려졌다 라는 부분이 알리바이가 성립이 됐었죠. 하지만 이제 그 아들이 계속 조사를 한 결과 리처드의 한 지인은 그가 내가 메릴린을 죽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해결된 거 아닌가요? 리처드가 범인이네, 잡아 넣으면 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소송이 시작되기 전 그는 사망했고 그를 법정에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 샘은 오하이오주가 부실 수사를 했고 내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라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또 끝이 아닙니다. 자, 오하이오주에서는요, 이 소송에 맞서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전직 FBI 프로파일러였던 그레그 맥크러리를 사건에 대한 분석을 맡기게 돼요. 맥크러리는요, 이제 상황을 전체 몇십 년 전에 이미 있던 사건이지만 이 증거를 가지고 사건을 쫙 다 봤을 때 힘이 약한 사람이 치명상을 입은 반면 강한 사람은 작은 부상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메릴린보다 사실 세뮤엘이 침입자에게는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기절만 시켰어요. 죽이지 않았고. 그리고 범행 동기가 절도라고 하지만 귀중품들은 사실 단 한 개도 가져가지 않았다. 성폭행처럼 보이게 꾸몄지만 성폭행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필요 이상의 폭력을 그녀에게 가해가지고 과잉 살인을 하게 한 건 원한에 의한 것이다. 그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누군가 다른 사람이 시신을 발견하게 했다라는 점을 들어서 그의 아들이 주장한 리처드 에벌링은
범인이 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게다가 리처드의 혈액형 또한 A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발견된 혈은 O형과는 일치하지 않았죠. 그래서요, 우리 아버지의 명예가 실추됐고 범인은 이 사람이다 라고 아들이 주장을 했지만 결국 이건 패소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유명 프로파일러는 뭐라고 하냐? 다시 얘기합니다. 범인은 너의 아버지 사뮤엘이다. 그렇게 주장했어요. 자, 그러면 그를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왜냐? 그는 이미 사망했으니까요. 유죄, 무죄, 다시 유죄. 그날 밤의 진실은 아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명쾌한 해결 없이 한 가족의 비극만을 남긴 메릴 셰퍼드 살인사건이었습니다.